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후보의 바지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부가 이스라엘과 코로나19 백신 교환 협약을 체결하고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범정부 백신 도입 TF는 이번 달 7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공급받고 오는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 협약을 오늘자로 체결하였습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가 시작됐죠. 이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었어요. 완전히 흙탕물이었고요. 모든 가전제품이 쓰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온 매장이기 때문에 옷이 모두 젖어 있었고 옷 팔 수 있는 게 지금 없습니다. 보시면. 7월 6일 화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화요일 원정대원 두 분 오셨어요.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2차 TV 토론회가 있었죠. 일단 두 분 기사를 접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네, 이재명 지사가 1위 후보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준 토론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거의 모든 이제 후보자들이 이재명 후보와 자기의 대결로 이제 토론회를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대결이었고, 네. 그래서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이제 일단 기본소득 공약 관련해서 그 공약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발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1호 공약이다,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맥락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중요해서 내가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1호 이렇게 이름 붙인 적은 없다. 이런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다른 후보들은 그 부분이 말 바꾸기가 아니냐, 공약이 후퇴다. 네. 이렇게 이제 좀 활약을 집중하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저는 어제 인상 깊게 본 게 논란이 과열되면서 이제 추미애 후보가 네. 그 원팀으로 가는데 이런 토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너무 이제 비난하는 것들을 좀 오히려 비판하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선 지킴이 역할을 자처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그런 질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나 그 후보들한테 누가 되더라도 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냐, 이런 질문하는 거는 어쨌든 이른바 선당후사의 자세, 이런 거를 좀 보여줬고, 이게 지금 언론들 입장에서는 이재명과 추미애의 뭔가 이제 연합전선이 있는 거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어제 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기대 못했던 이런 네.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떠셨어요? 지금 묘한 게 추미애 전 장관은 약간 이재명 지사를 디펜스 해주는 느낌이고 다른 분들 다 공격하는 그런 상황인데 구도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경선 흥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흥행은? 네. 역사적으로 저는 흥행이 잘 된 경선을 4번을 꼽습니다. 97년. 무려 4번. 97년 이회창 이인재가 합쳐진 그 여권 구룡의 그 여당 내부의 경선이 있었고. 네. 2002년에 이제 이인재 노무현의 민주당 경선이 있었고요. 이 두 경선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1위 대세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2등 후보가 다크호스로 치고 올라오면서 뭔가 긴장감을 준 거예요. 드라마 같은 네, 그런 두 번 재미들이. 다 이인재 후보가 나와서 좀 특이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네. 근데 이제 2007년 MB 박근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양강 구도였기 때문에 그냥 정말 치열한 거였고요. 정말 치열했죠. 네, 12년은 경선이 아니죠. 문재인과 안철수 이건 경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밀당이었으니까 넘어가고. 네. 2017년을 보시면 네. 어차피 대선 후보는 문재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다 정치 일선에서 사라졌었는데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이 세 명의 누가 2등을 할 것인가. 네네. 2등 싸움이 그쵸? 컸죠. 그 누가 다음 대선 후보가 될 것인가라는 그 이제 긴장 포인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2등이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지지율이 내려간 하락세에 있다가 지금 견조하게 그냥 어느 정도만 유지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이기 때문에 네. 2등과 1등과의 텐션이나 격차를.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 전체 포인트가 재미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3등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정세균 총리, 네. 아니면 추미애 박용진 의원이 한 번씩 3등을 좀 하시거나 하셨는데 네. 정세균 총리, 이낙연 총리 다음이 기대되진 않습니다. 그렇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숫자로서 네. 증명되는 그리고 부분이 추미애, 있으니까. 박용진 두 분은 네. 확장성에선 이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크호스 이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경선 전체에서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물론 이제 열렬 지지층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면 막 엄청 막불도 달리고 뭐 너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좀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좀 냉정한 관전평 아닌가. 그래서 뜰래야 뜨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뭐 이 민주당 경선의 객관적 조건 아닌가 싶습니다. 엄청나게 막 치고 올라오는 다크호스 이런 게 아직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나저나 지금 토론회가 여러 차례 이제 진행되고 있고 국민 면접도 보고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가 조금 울컥하셨나 봐요. 이게 뭔가를 해명하는 이제 여배우 스캔들 관련해서 이제 자꾸 질문이 나오니까 제가 혹시 바지를 한 번 더 내려야 됩니까? 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조금 반발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지금 정치 토론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정치 토론이라고 전제를 하면 이 여배우 스캔들을 묻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토론할 주제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일단 들죠. 근데 일단 어쨌든 질문 자체가 예, 이재명 지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 이른바 이제 유튜브나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 후보가 그걸 물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이재명 지사 는 출마 선언에서도 얘기했듯이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같은 당 토론회에서도 이 질문이 나오니까 본인에 대한 흑사선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정치 토론 공론장에서는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을 등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 표현 자체가 뭐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상대 후보들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이제 그래서 포인트를 바꿨죠. 뭐냐면 여전히 이재명 지사 좀 불안한 사람이다. 언사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불안감이 있다. 정치 지도로서 이런 식의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답의 그 내용 자체보다는 그 대답을 하는 어떤 톤앤 매너, 형식, 어떤 은유적 표현 이런 것들이 불안해. 이것 봐. 불안한 후보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박용준 후보가 얘기한 것도 저는 박용준 맥락은 무슨 맥락인지 알겠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위투로 넘어가야 할 이야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위투로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정색하고 공격이라고 왜 상대 후보들은 하고 있는 것이며, 근데 오히려 이제 거기서 이재명 후보가 발끈한 거에 대해서 정색하고 화를 내면 어떡하냐 또 이렇게 태도를 비판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뭐 김준우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1위를 지금 달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이제 열세 주자들이 자꾸 뭐라 그럴까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표현하면 본인들은 이제 동의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런 좀 불필요한 소음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볼 땐 뭐냐면 실패한 위트 같아요. 실패한 위트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위트로 받으려고 했는데 그 자리가 또 욱해가지고 이게 아무나 나오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국민을 상대로 농담을 걸 수 있는 정치인이 가장 위대한 정치인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조금 못 올라오신 게 아닌가라는 냉정한 분석을 좀 해봅니다.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국민 면접인가 블라인드 국민 면접을 했다는데 그게 1등이 결국은 이낙연 후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가 어쨌든 안정감이나 그런 면에서는 또 크게 무리 없고 꽤 오랫동안 그것이 지지율 1위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재명이 갑자기 이제 와서 이낙연 후보와 같이 움직이는 것은 뭐 어렵겠죠. 쉽지도 않고 어색하긴 하지만 그럼 도대체 너무 날카롭다, 너무 세다라고 일컬어진 그 이재명 후보가 적정 수위에서의 톤을 빨리 좀 찾아야 할 텐데 그걸 아직은 완전히 찾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여유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여배우의 주장이 있고 여배우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수년이 흘러왔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여배우가 지목했던 어떤 신체상의 특징을 자기가 병원 검사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뭐 모르는 사람도 여전히 있겠습니다만 국민 대부분이 이 사건을 알고 있고 그럼 이재명 지사 자기에게 이 공격이 올 거라는 거, 이건 본선에 가서도 사실 올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되는 거라면은 충분히 여유 있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태도를 왜 못 찾는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영길 대표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이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경기지사 배제 움직임을 경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관훈 토론에서 나왔던 거긴 합니다만 대깨문이란 용어를 이제 꺼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후보들이 좀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송 대표가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친문 지지자들이 이 지사를 견제하기 위해 차라리 야당 후보를 찍으려 할 수도 있다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네네. 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맥락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동영 후보가 뽑혔을 때 일부 친노 세력이 정동영보다 이명박이 되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야당 후보가. 네, 이때 이제 이런 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결국 500만 표 차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명박이 승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소위 이제 대깨문이라는 사람들이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을 찍겠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문 대통령마저 지킬 수 없고 성공시킬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깨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의 말한 취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예를 들어 남경필 지사랑 경쟁을 할 때 네. 차라리 남경필을 찍겠다라는 그 민주당 내에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어쨌든 관훈클럽 초청 토론이라고 하는 가장 정제된 형태의 이제 정치 공론장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하냐? 뭐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요새 유행하는 말을 빌자면 어떤 강을 건너야 된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런 얘기를 하면 네. 소위 민주당이 이제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강을 건너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이제 정치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이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강을 건너갈 거다라는 네네.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 강을 건너려면 당연히 그 강에 있는 사람들의 반발을 부르게 되죠. 사실 이제 그런 충돌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송영길 대표는 아까 이재명 지사랑 똑같은 건데 대표가 되셨으면 대표다운 어휘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TOP가 있죠. 예, TOP. 이 기위 이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표현을 쓰는 거는 적절치 않죠. 아예 그냥 차라리 더 솔직하게 차라리 심지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 전 의원도 보수는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민주당은 아직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이걸 건너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사실 대선에서 뭐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중원에서의 싸움 여기서 쉽지 않겠죠. 그 부분을 좀 뼈 있게 민주당 안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그거를 심리적으로 좀 그대로 수인하기에는 좀 울컥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게 민주당의 어떤 불안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열혈 지지 자조적인 열혈 지지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쓸 수 있는데 하필이면 관훈클럽이라는 네. 곳에서 자리가 이제 또 대깨문이라는 문제가 됐죠. 단어를 썼기 때문에 더 부각되는. 그 대깨문이라는 말을 사실 이제 모두가 입말로는 쓰고 있지만 사실 정치 공론장에서 이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세균 후보 측이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일정 정도 멸칭의 의미를 지니게 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유통되면서 의미가 좀 바뀌긴 근데 했죠. 애초에는 네네. 그런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대선 때는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스스로 우리가 되게 강고한 집단이라는 거를 네네. 상징적으로 자기네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었는데 네네. 사실 이제 의미가 바뀌면서 잘 안 그렇죠. 썼는데 네. 송영길 대표가 이제 공론장에서 쓰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야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수산업자 를 이제 사기범이죠. 김모 씨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좀 뒤숭숭하다고 하네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연루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산업자도 아니고 수산업자를 사칭한 그렇죠.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꾼 김모 씨인데 네. 이제 이분이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하다가 감옥에 갔고 감옥에 간 상황에서 야당 쪽 정치인 한 명이랑 이른바 깜빵 동기였던 것 같아요. 이 표현도 쓰면 안 되나? 어쨌든 감옥에서 이제 알고 지내면서 네. 본인은 그때부터 사업가로 사칭을 하고 네. 그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난 것 같아요. 네. 근데 두루두루 만난 가중에 네. 국민의힘 쪽 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감옥에서 만난 정치인이 네.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인데 이제 네. 국민의힘 쪽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정치인들한테 선물 공세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투자를 유치를 했는데 100억을 넘게 사기를 쳤는데 가장 큰 액수는 김무성 전 대표의 형. 친형이 이제 80몇 억을 지금 잘못을 사기를 당했다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나도 이 사람이랑 밥 먹어봤는데 네. 뭔가 뒤를 캐보니 이상해가지고 네. 상종도 안 했다. 선제적으로 글을 올리셨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지금 또 윤석열 후보 초대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분과 연루설이 좀 있어서 그때 갑자기 사표를 쓴 게 이것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들이 좀 오고 가고 있고요. 또 뭔가 이게 병풍을 치려고 했던 건가요? 그냥 무작위로 언론인, 정치인 등등 해가지고 많이 뿌린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뿌렸죠. 네. 지금 박영수 특검이랑도 아는 사이였다고 하고요.
박지원 국정원장에게도 뭐 선물 세트 같은 걸 보낸 적이 있다고 하고 또 뭐 TV조선 앵커한테도 뭐 무슨 중고차를 줬다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LCT 이영복 사장 이후에 가장 넓게 검경언 정치인의 다 걸쳐 있는데 문제는 이영복 이런 분들은 보통 자기 사업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사업이 없고 심지어 그냥 사기가 업이어서 굉장히 좀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근데 이게 같아요. 기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하다가 사건이 볼륨이 완전히 달라진 사건이 돼버렸는데요.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이제 경찰이 현재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때는 이게 수사권 조정이 되니까 경찰이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건에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 연루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졌고 거기에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름들이 너무 거물급들이 많고 오늘은 심지어 뭐 박영수 특검이 포르쉐를 제공받았다가 수사가 시작된 걸 알고 3개월 후에 뭐 돈을 돌려줬다. 근데 포르쉐를 탄 기간에 비해서 돈을 돌려준 액수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혹도 들고 렌트비 250만 원 돌려줬다고 하는데 5일 타고 250만 원 아니에요? 뭐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의 해명이 그런데 근데 그 해명을 하면서 동시에 선물은 자기가 받은 건 맞다. 과메기 등등. 라고 하면 뭐 정치인들이야 사진도 찍고 선물도 받고 할 수 있는데 박영수 특검 같은 사람이 어쨌든 지금 이 적폐 수사에 공소유지를 하는데 왜 이런 수산업자의 사기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압수수색 당한 검사에게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것도 맞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특수부 검사나 이런 검사들이 지방의 유력 토호나 이런 사람들과 이제 과거에 뭐 여러 스폰서 사건들도 있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게 이제 이런 사건의 일종인 것인지 뭐 어떤 건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업의 실체도 모호하고 등장인물들은 너무 화려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 사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은 뭐라고 좀 단언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게 너무 전방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로비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분들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어이없이 뭐 이렇게 다 받았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히려 이 문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사 대상에 사기범인 이 김 씨가 포함됐는데 특별 사면은 누군가의 조력이 없으면은 힘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하고 있죠. 글쎄 그렇게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특사의 초기 명단은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올리는 걸로 알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이 이제 원래 1억 6천인가 뭐 하여튼 그 1억 몇천 정도의 액수를 이제 사기를 쳐서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징역 그 7년인가 받았는데 하여튼 80% 이상을 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이런 대대적인 특사가 있을 때는 보통 뭐 민생범죄, 경제범죄라고 해서 그걸 막 범죄 일람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얼마 이하 액수 그리고 얼마 이상의 복역 기간을 해가지고 그냥 자로 재는 듯한 그 범위 안에 있었을 개연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청와대에서 마지막에 보는 거는 뭐 재벌 총수라든가 정치인 사면 할 건지 말 건지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지. 사실 이때는 수산업자로서 막 유명해진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그냥 감옥에 있었던 말하자면 뭐 2억 이하의 좀 비교적 아주 많은 액수를 사기친 경우는 아니어서 요거를 그렇게 가지고 가져가는 거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물론 이제 법무부에서는 한번 이걸 또 자료를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냥 정치 공세로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특별 사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건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미 설명을 한 상황이죠. 조금 더 얘기를 야권 대선 주자 쪽으로 좀 가보면 내일 윤 전 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만난다고 하는데 이 그림도 좀 재밌네요. 두 분은 왜 만나시는 걸까요? 일단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만났는데 권영세 대협위원장도 만나고 했는데 당장 입당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은 또 어떻게 되는지 뉴스가 사라져갖고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물밑에서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두 분이 내일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한다라는 거를 이제 윤 전 총장 측 캠프에서 오늘 이제 알렸고요. 내일 아마 두 분이 만날 건데 뭐 의제는 당연히 이제 뭐 야권 통합 넓게 보면 아니면 야권 단일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뭐 교감, 교류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두 분이 모두 만약에 국민의힘
밖에서 마지막까지 대선 레이스를 가는 거를 선택할 경우엔 국민의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결국 이 두 분이 내일 어떤 합의를 하느냐, 또 혹은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일단 이제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는 그림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재보선 당시 갑자기 며칠 만에 이제 대선 나가겠다고 했다가 서울시장으로 선회하면서 대선 안 나간다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잠재적인 대선 후보라고 볼 수 있나요?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때는 서울시장을 이제 본선까지 진출하면 네. 뭐 그렇게 했다는 거고 이제 본선을 못 나갔으니까 그럼 그 후보가 자연스럽게 되는 뭐 겁니까? 말을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결국 고민은 키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한테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물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계속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그와는 별도로 그런 바깥에 있는 후보들한테 대선 경선을 어떻게 해줄게와 관련된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대로 가면 사실 뭐 윤석열 총장이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불리한 운동장으로 자기네가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좀 더 획기적인 개방형 혹은 뭐 국민 여론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경선 룰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뭐 안철수 대표, 윤석열 총장 더 넓게는 뭐 최재형 원장까지 모두 이제 그에 대해서는 좀 합심할 수 있으니까 저는 3자 테이블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 충분히 있다. 가능하다. 계산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야권에서의 의미는 간단히 말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윤석열 총장이 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야권 간판으로 나가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데 그게 윤석열 총장의 지금 정치적인 공간인데 네. 안 후보는 그 공간에서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안 대표는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후보로도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윤석열을 제외하고 지지율이 가장 높은 나와 국민의힘이 만나서 네. 후보가 돼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근본적으로 계산법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나서 아주 큰 틀, 물론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새정치고 그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두 부분에서 어떤 공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 정치에 이제 결국 뒤에 셈법으로 가면 내가 후보가 돼야 되는 그림이어야 되기 결국 때문에 잠재적 경쟁자니까.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서 얘기가 잘 될까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는 조금 궁금합니다. 예. 네, 내일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정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V 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경제가 문제 시간입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 1일부터 4대 실손보험이 출시됐는데 네네.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전이죠. 네네. 그런데 이 4세대 네. 실손보험 이 자체가 뭐냐 일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실손보험은 다 아시겠지만 네네. 네, 이게 99년에 처음 나왔어요. 지난해 말까지 보니까 3,900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건강보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뭐 다들 하나씩 들고 있다라고 네네.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4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4세대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겠죠. 네. 네. 앞에 3개의 실손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4번째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료 수익에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보험 손익은 2조 5천억 원대 손실이었습니다. 손실. 네, 쉽게 말해서 네. 보험사들이 2조 5천억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수치가. 1분기 손실도 7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그 손보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1분기에 132.6%, 2020년 135.5%였는데 또 올랐어요. 올해가 또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네. 거군요. 이 손해율이 130%다라고 하면 네.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보험료로 1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130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른바 손실이 크다라는 네, 거네요. 이거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보험사들이 지금 이런 구조로는 우리는 팔수록 적자다. 이러면 우리 더 이상 못 판다라고 네. 하니까 금융당국이랑 나서서 이 구조를 좀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99년에 처음 나온 그 1세대 네. 그 보험이 2009년 9월까지 판매가 됐고요. 네.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2세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구조를 바꿔줬거든요. 네. 근데 또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또 보험사들이 이거 적자다 우리 또 힘들다 이러니까
그 2세대는 2017년 3월까지 팔았어요. 네. 그래서 2017년 4월부터는 3세대를 팔았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제 얼마 된 건 아니네요. 네. 3세대 같은 경우도.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이니까. 1세대가 유지됐던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세대, 3세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실손이 7월부터 나오는데 벌써부터 네. 약간 회의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 이것도 뭐 어렵다. 그러니까 회의론이라는 게 어느 쪽에 회사 입장에서? 네, 아니면 보험사들 쪽에서 약간 네.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어. 일단 4세대 실손의 큰 틀에서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기본 보험료를 내는데 사고가 많으면 내년에 보험료가 오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무사고면 보험료 깎아주고요.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도수치료 같은 거 비급여 진료 많이 받으면 다음 해에 보험금을 확 올리고 보험료를 병원 많이 가서 많이 치료 받으면 네네. 보험료 올리고 만약에 병을 이용 안 한다. 네. 라고 하면 보험료를 깎아준다라는 건데요. 약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리는 건 확 올리거든요. 내리는 건 찔끔 내리고 5%. 올리는 건 100%, 200%, 300% 올리거든요. 그게 항상 문제예요. 올릴 네. 땐 확 올리고 네. 우리가 항상 이제 주유할 때 느끼는 거 있잖아요. 올라갈 때 확 올리고 모든 가격이 다 그런 건데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제가 아까 4세대 네네. 실손. 네. 아까 안 가면 깎아주고 많이 가면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상품 구조를 급여, 주계약, 네.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에 보면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이제 급여가 주계약이고 비급여는 무조건 다 특약으로 이제 분리를 시켜요. 필수 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합니다. 네. 그런데 이 비급여는 선택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이든지 할증을 하든지 네. 아니면 안 갔다 그러면 할인을 하든지 하는 것이 골자예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급여 주계약과 비급여 특약을 모두 가입한다라고 하면요. 보장 범위는 종전과 비슷합니다. 네. 네, 대다수의 질병 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번 통원의 연간 보장 한도도 한 유사하게 1억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네. 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뭐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뭐 불임 관련 질환이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서 보장이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거 말씀드렸고요. 네. 보장이 확대되니까 좋은 네. 거 일단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4세대 실손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쌉니다. 그래요? 네네. 앞에 나왔던 1, 2, 3보다 3세대보다? 보험료가 싼데 그래요? 보장 범위가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급여, 비급여를 분리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주계약과 특약으로. 예를 들어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약 같은 경우에도 내가 돈을 안 내고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네.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만약 4세대를 할 경우에는 내가 내는 돈도 있고 내년에 보험료도 올라가고 더 이용할 올라가고. 경우. 어쨌든 이제 보험료가 싸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그 급여 항목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이 확대됐다는 거. 네. 그런데 다만 이제 나쁜 점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뭐가 나빠집니까? 나쁜다기보다는 네. 소비자 입장에서. 네, 소비자 어쨌든. 입장에서. 네. 근데 이거 사실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실손 있는데 계속 내기만 하고 혜택을 제가 병원 잘 갈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앵커님 같은 분들이 네. 이렇게 가서 오늘 도수 치료 좀 받아봐야 되겠다. 비타민 주사 좀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있는 셈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열심히 가야 됩니까 이제라도? 아무튼 그래서 이 이제부터. 네. 도수 치료나 비타민 주사제가 이제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이게 보험금 누수 논란이 큰 항목에 대한 보장은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도수 치료 같은 경우에요. 앞서서는 그냥 가서 받으면 돼요. 근데 매 10회 받을 때마다 증세가 완화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로 연간 최대 50회까지만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횟수를 제한해 맞습니다. 놨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거 왜 병원 가면 물어보잖아요. 실손 있으세요라고 하면은 네네. 그냥 계속 뭐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타민,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요. 약사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 투여됐을 때만 보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피곤하니까 막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 네네. 그때만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뭐 탈수 현상이 정말 있다거나 네, 이런 맞습니다.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이제 그 불필요한 의료 회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료비 자기 부담 비율이 높아집니다. 네. 현재는 이제 급여 같은 경우에요.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예요. 근데 4세대에서는 무조건 20%,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무조건 30%. 네. 그리고 통원 진료비 공제 금액이 급여는 10,000원, 비급여는 30,000원. 이렇게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지네요. 급여 네. 비급여 확실히 이제 구분이 확실하게 되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할증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많이 이용하면 그렇죠. 더 할증한다. 가격이 올라가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올해 비급여 항목으로 해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탔어요. 그러면 저는 3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300만 원 미만이면 4등급이고요. 네. 300만 원 이상이면 5등급입니다. 100에서 150만 원이면 100% 할증. 그러니까 두 배로 오릅니다. 보험료가. 만약에 300만 원 미만으로 썼다.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으로 썼다라고 하면 200% 할증. 두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10,000원 냈으면 3만 원 되는 3만 원 거예요. 내는 거예요. 10만 원 쓰면 300만 원 이렇게 되는, 네네. 30만 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네네. 이게 너무 할증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숫자만 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비급여 지급 보험료가 10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똑같고요. 만약에 비지급 보험료를 안 썼다. 네. 라고 하면은 5% 깎아줍니다. 5%. 네. 근데 숫자가. 이 정부의 네. 입장은 뭐냐면요. 네. 이게 아까 제가 할증이 적용되는 3에서 5등급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비급여 보험료 많이 쓰시는 분들 이게 전체 가입자의 1.8%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1.8%. 실제로 이거 많이 이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소수고요. 그러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면은 도수 치료받고 비타민 주사 맞는 분들을 앵커님이 다 도와주고 계신다고. 도와주고 있네. 그러니까 1.8%의 그 보장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더 내는 구조가 된 너무 거거든요. 불합리한 상황이긴 하네요. 네. 아주 극소수로 인해서 이제 어쨌든. 근데 어쨌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분들 때문에 이제 보험료를 지불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손해가 너무 네네, 크게 맞아요. 발생한다 이런 거. 네, 아까 130%. 사실 그리고 네.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제가 이게 그 보험사들이 계속 야 이러다가 우리 적자 바꿔줘라고 해가지고 4번 바꿔서 이번에 4번째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4세대 실손을 이제 우린 안 팔 거야 이제 네. 라고 한 보험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팔아봐야 이거 돈 안 되니까 그냥 안 팔겠다라고 해서 현재는 15개 보험회사만 4세대 실손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0907번님 문자 주셨는데 왠지 지금 싸게 빨리 가입만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 걱정인데요. 이제 질문 핵심이 이건 것 같아요. 이미 그 전에 가입한 분들은 상관이 없나요? 이미 핵심이죠. 1세대, 2세대, 3세대 갖고 핵심이죠. 계신 분들은 내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네.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을 먼저 좀 그거 먼저 말씀을 가면 이게 해주시면. 가장 고민이 뭐냐면 네. 일단 신규 가입이 아니고 지난번에 들고 있었던 분들이요. 이걸 그러면 4세대로 갈아타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특히나 1세대 가장 옛날에 나온 거 그다음에 2, 3세대 같은 경우 네. 특히나 이제 옛날에 나온 1세대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요. 이게 뭐냐면 1세대 같은 경우. 네. 네. 근데 1세대의 경우에는 간단히 말해서 네. 그 1세대 보험만 있으면 병원 가서 돈 낼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다 커버가 돼요. 많이 내는 만큼 커버리 다 해줘요. 다 해줘요. 다 이제 적용된다.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네. 빨리 끝내고 싶겠네요. 근데 네. 보험료가 비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40대 남성 기준으로 40세 남성 기준으로 네. 4세대 실손보험의 월 보험료가 얼마냐라고 하면 11,982원이에요. 4세대 네네. 보험 기준. 네. 1세대는 47,749원. 오. 네. 만만치 2세대는 않네요. 네. 24,738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8,000원, 막 12,000원 이렇게 비싼 거예요. 만약에 이걸 연 보험료로 환산한다라고 하면 네네. 4세대보다 1세대가 35만 원 가까이 더 내는 거예요. 1년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그럼 차이가 꽤 있네요. 네, 차이가 꽤 있죠. 네. 그래서 고민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게요. 만약에 진짜 내가 병원을 좀 갈 일이 많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더 보험료를 내더라도 병원에서 이제 그 뭔가 보험금을 받아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유지하는 걸 이제 오히려 좀 추천을 하고요. 어차피 많이 가실 분들은 네. 조금 내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을 게 더 많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특히 이제 비급여 치료가 불가피한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그거 있으면 거의 돈 내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1세대는 특히. 근데 어쨌든 간에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건 맞습니다. 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를 많이 올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맞아요. 네네. 만약에 이제 2030 같은 경우다라고 보면 굳이 옛날에 나온 보험을 비싼 보험을 거를. 내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네네. 3세대 실손의 월 보험료가 네. 40세 남성의 기준으로 13,326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4세대가 11,982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차이가 1,000원밖에 안 돼요. 매달 1,000원 정도 더 부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커버되는 혜택과 보장 범위를 보면 4세대가
좀 많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병원을 안 간다고 깎아주는 것도 5%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3세대를 들고 있을 때와 4세대를 새로 가입했을 때 월 보험료 차이가 네. 많아야 1,5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3세대를 유지하시는 게 낫다라는 게 대체적인 조언이고요. 알겠습니다. 좀 짧게요. 이 4세대 실손보험을 팔지 않겠다는 보험사 아까 잠깐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어떤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예 판매를 중단한 곳도 있고요. 네.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곳들은 가입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어렵게 있습니다. 해서? 네, 예를 들어서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2년 내에 입원까지는 이해하는데 통원을 한 적이 있으면 네.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통원했다고요? 입원도 아닌데? 통원은 사실 감기 걸려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감기 몸살에 걸려서 내가 가까운 병원을 갔어요. 네. 근데 그 2년 내 그 기록 있잖아요. 네. 그럼 한화생명의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권 문제인데. 아, 정말이에요? 네네. 너무 까다롭게 해놨는데요?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2년 안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하나생명과 유사하게 네. 최근 2년 내 병원을 찾은 사람도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워서 한마디로 이제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경제가 문제였고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투자한 개미들을 위한 코너죠. 돈과 함께 시간입니다.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시작하자마자 질문부터 염승환의 천기누설. 오늘 1214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메모리 반도체 고점 찍었다는 말이 있던데요. 지금 뭐 들어가면 늦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고점은 아직 찍은 건 아니고요. 네. 3분기경에 고점 찍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 그건 뭐 사실 우리가 가봐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다만 이제 3분기에 서버 수요도 많고 투자도 많이 들어가니까 3분기에 고점일 거라는 이제 의견들이 확산이 되면서. 네. 주가가 이제 오히려 4분기부터 이제 꺾이지 않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주가라는 거는 미리 선반영을 합니다. 항상 뭐. 짧으면 3개월, 네. 늦으면 6개월 정도를 미리 선반영하는데, 그러니까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가 좀 안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지금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좋아요. 3분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주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들 하실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안 좋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제 그걸 반영해서 지금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역으로 보면은 내년 2분기부터는 또 실적이 좋아진대요. 내년 2분기요? 네, 내년 2분기. 그럼 그건- 내년 2분기면은 올해 가을부터 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장 간다는 아닌데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면 네. 삼성전자 주가가 내년 2분기를 반영하면서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7월, 8월까지는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는 그냥 옆으로 좀 약간 횡보할 것 같아요. 횡보하는. 그냥 그러면서 결국 가을 정도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가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개월 후를 좀 미리 선반영한다는 거. 네. 지금 좋은 거보다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자리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안 좋은 걸 지금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부장님 그 내년 2분기 좋아진다 그 시기가 특정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전망은 아니고요. 이제 네네.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있잖아요. 전반적인 이제 전망이. 반도체를 전망하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그 공통된 의견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 4분기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약간 이익이 감소할 거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내년 2분기부터는 또 오히려 뭐 스마트폰 수요도 좀 살아나고 네네.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고 또 아, 삼성전자가 네. 110조 원에 달하는 현금이 있는데 아마 M&A 좀 가능성도 일부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좀 그때쯤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2분기 정도로 내년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5826번님인데요. 연블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이십니까? 일요일 날이 생일이었습니다. 네. 연블리 생일까지 챙기고, 네, 많은 네. 분들이, 네. 곧 휴가철인데, 휴가 시즌 전에 투자하면 좋은 종목 좀 알려주세요. 이런 문자 주셨네요. 저는 항상 이렇게 부진할 때 주식 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좋은 거 살 게 아니라 네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도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 지금 제일 안 좋은 섹터가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네. 소비재 기업들이 또 안 좋잖아요. 최근에 네, 그렇죠. 올라가다가 네.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제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니까 9월경이면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9월 정도면. 그러면 네네. 가을부터는 좀 많이 완화돼가지고 네. 약간 정상화 될 수 있거든요, 소비가. 네네. 그렇죠. 근데 주가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선반영한다고. 네네. 근데 지금은 안 좋으니까 차라리 소비재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그 편의점 회사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이제 소주나 맥주 파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생산업체들. 네. 왜냐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려다 못하니까 그렇죠. 주가가 또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이제 밤 늦게도 이제 식당들이 문을 여니까 네. 주류 매출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그런 좀 소비재 기업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코스닥은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번 주는 좀 증시가 어쨌든 이제 코스닥이 지난주까지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한 주가 좀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코스피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일단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특히 코스피에서 오늘 뭐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전기전자가 그동안 되게 안 갔는데 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전기전자 업종, IT 업종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네. IT 업종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그래서 뭐 이게 계속 이어진다고 보긴 좀 어렵겠지만 이번 한 주만 봤을 때는 IT 업종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좀 반등하는 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고 보고 있어서 네. 코스피 쪽으로 조금 증시가 3,300 좀 넘어가면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장이에요. 네. 네. 그리고 업종별로 계속 순환매가 도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급하게 사지 마시고 항상 조정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이 좀 많다 보니까 관련 주식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추세가 조금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번에 그 새롭게 뭐 카카오 게임즈라는 회사가 뭐 신작 게임도 출시를 했는데 네. 되게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1등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게임하면 뭐 리니지라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철옹성을 깨가지고 1등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동안에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했던 이 게임마저도 네. 1등 지위가 흔들릴 정도로 신작 그렇더라고요. 게임의 파워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작 게임 뭐가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대작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런 기업들 스케줄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게임주들 저는 투자하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게임주를 투자하실 때는 좀 알려지고 큰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너무 작은 기업들보다는 하반기에 염두에 두시고 게임주 투자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게임주는 많이 못 올랐어요. 사실 장기간. 네. 그래서 가격 매력도 있으니까 저는 투자하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과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네, 1,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신현영 의원 그리고 이상돈 명예교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죠. 말하는 대로 코너인데요. 여러분의 의견,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코너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텐데요. TBS 유튜브 채널 혹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놀랍고 황당하고 재밌는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간이죠.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네. 호흡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떠셨습니까 어제? 네, 저는 괜찮았는데 어떠신지. 저 뭐 안 괜찮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다고 해야죠. 이 너무 짜여진 질문, 짜여진 코너.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선한 거짓말 다 좋아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저 진짜 현희 씨 유행어 중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나는데 네네.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한번 해주시죠. 오랜만에.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 갑자기 왜 유행어를 시키는 걸까요? 예. 혹시 그 중국어 버전 안 돼요? 중국어 버전? 님만 엄마 깨길 죄송합니다. 예. 네. 제가 그런 성대모사나 이런 게 안 되니까 갑자기 시키시면 당황합니다. 그래요?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구나. 예. 네. 아니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그래요.
벨기에 대사 부인 기사가 왜 또 나옵니까? 이 폭행에 연루됐다고 하는데 이번엔 또 무슨 사건인지 좀 알려주시죠. 또 그분입니다. 또 왜냐하면 그분. 제가 같은 분이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요. 중국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분이 중국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남편의 옷을 벗게 한 것도 모자라서 네, 2번 망신을 시키는 상황이 왔는데요. 우선 지난 4월에 그 가게 점원에게 뺨을 때려서 네네.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번엔 폭행에 연루가 됐는데 이번에는 뭐 쌍방 폭행 의혹이긴 합니다. 이 대사 부인이 주로 운동을 하는 공원이 있다 그래요. 그게 한남동엔 독서당 공원인데 네. 여기에 늘 운동기구가 있어 거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주말에 비가 오고 그러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공원 관리인분이 알려지기로는 뭐 환경미화원이라고 알려졌는데 공원 관리인이시래요. 본인 설명으로는. 네. 공원 관리인분이 이제 들어오니까 네.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대사 부인이 왁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깜짝 놀라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먹으려고 갖다 놓은 도시락을 발로 걷어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한 건데요. 네. 알고 보니까 이 그 공원 관리인분이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기 몸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빗자루가.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를 화가 지르고 하는 나서 거예요? 그게 발단이 돼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니, 화가 진짜 많으신 분이네요. 그러네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신고를 네. 해가지고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서로 이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형사 입건되지 않고 종결이 됐었는데요. 네. 이 환경미화원분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고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졌답니다. 그래서 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주려고 이 공원관리인분이 하니까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분 설명이 뭐라냐면 내가 연체동물도 아니고 뺨을 맞았으면 감정이 생기지 않겠냐라고 네, 네. 해서 2대의 뺨을 맞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너무 속상한 게 병원 안 가셨대요. 공원관리인분이 하루 쉬면 일당이 빠진 내가 병원을 어떻게 가냐. 근데 그 심지어 이제 와중에도. 넘어지시고 때리신 분은 병원을 가신 거예요. 예,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고요. 네. 안타깝네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런 사람은 진짜 뭐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기 죄송하지만 저한테 한번 걸려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나 이런 안타까운 일은 좀 그냥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럴 네. 것 같아요. 황현희 씨는 예,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제대로 저한테 한번 걸려야 되는데 아니, 자꾸 이러네요. 이분. 이게 거의 예. 습관성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이제 모욕을 하는 건 기본인 거고, 네. 이제 손이 먼저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 뺨을 때리는 게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많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사람 이런 뺨을 사람이- 때리는 일이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살면서 누군가 뺨을 때리는 일은 살면서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이 사람은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 지난 4월에도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려서 공부를 산 건데 이번에도 또 이 뭐 그 공원 관리인 혹은 이제 환경미화원에게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 거의 뭐 그 이 정도면은 좀 심각하다 싶은데 이전에도 또 있었습니까? 환경미화원 그 이 씨에 대한 폭행이 이전에도 또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양 씨가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네. 뭐 다들 알다시피 직원의 뒤통수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또 뺨을 때린 혐의로 그랬었죠. 뺨 때린 게 뭐 거의 뭐 진짜 버릇이네요. 예. 네. 이 건데서 경찰 조사 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논란이 좀 굉장히 커졌었는데 벨기에 외무부가 레스쿠이에 대사 임기를 올해 여름 종료하고요. 시양 씨와 함께 귀국적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폭행도 먼저 시작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뺨을 맞은 이 씨는 화가 나서 대사 부인을 밀쳤고 이 과정에서 대사 부인이 넘어졌다고 밝혔는데 네. 이 씨는 넘어진 대사 부인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또 두 번째 뺨을 맞았다. 그런 뭐 이렇게 상황. 예, 알려지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2주 전에도 무슨 휴대전화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얼굴에 휴지를 던졌다고 하고 예.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러니까 있네요. 거기에 휴대전화 이렇게 놓여 있으니까 공원관리인분이 네. 이거 누구 건지 찾아주려고 했다는 분실된 거예요. 건 줄 예, 알고. 그랬는데 휴대전화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얼굴에다가 휴대전화를 1m 이렇게 던졌다는 거죠. 휴지를. 아니 예. 본인이 무슨 외교부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아니, 외교부에 일하는 이래도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래도 안 되는데 계속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뉴질랜드에서 한국 대사 쪽에서 좀 문제가 있을 때 네, 네. 우리 그때 그 뉴질랜드에서의 대응을 보셨잖아요. 네, 네. 저는 그런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강력하게. 예, 네. 대한민국 국민이 뭐 뺨을 맞았다는 건 좀 무시를 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고 이 인성이 있다. 뭐 이렇게 봤는데. 면책 특권에 대해서 아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기가 네. 아무나 때려도 괜찮고 아무나 모욕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 영원한 특권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해피봉님이 면책 특권이고 뭐고 정말 형사처벌 받겠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을 당연하죠. 예. 할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그 유로 2020에서 이런 얘기하기 좀 유치하지만 벨기에가 이탈리아한테 2대1로 졌거든요. 이제 좀 속이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런 네, 기사를 그렇군요. 보니까. 네. 예.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네,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특히나 우리 외교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 외교단과 관련된 불법 행위가 있을 때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 이렇게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만 말만 좀 엄중하게 하지 말고 예, 진짜 좀 엄중하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터 레이쿠이 그 주한 벨기에 대사가 3년 동안 한국에서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네네. 네, 그분 그렇게 자체는 됐는데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임기가 단축이 돼서 원래는 이제 임식을 하고 여름에 들어갈 거였는데 이달 중에 귀임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아서 경찰 조사도 안 받으러 오고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랬었죠. 근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여론이 너무 나빠지고 심지어 벨기에 본국에서 너무너무 창피하다. 그렇죠. 이게 당연히. 뭐냐 너무너무 창피하다. 나라 망신이다. 네. 네네. 이렇게 되면서 면책 특권을 포기했다라는 보도가 알려졌는데 그것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정도. 근데 재판을 받거나 사법 처리를 받는 건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사실 이런 일이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 그 옷가게 점원분이 여기 눈 부은 거 보셨죠? 네, 저 사진 봤는데 너무 심각하던데요. 근데 그분의 그 맞은 트라우마며 네. 그 치료는 어떡하냐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분도 이제 공원 관리를 일을 하시는데 자식분도 있고 하니까 이 사건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친구분들한테. 아, 진짜 네. 저는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제가 만약 뺨을 맞았다. 네. 야, 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만약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 관계자가 저를 뺨을 때렸다. 뺨을 때렸다. 예. 같이 때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네네네.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예. 네. 아, 이게 너무 화나지 않습니까? 네. 이 환경미원 이분은 좀 연세가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맞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악성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외교부가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말을 믿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두 분 궁금했습니다. 혹시 백신 맞았습니까? 저 백신 맞은 사람들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는 네. 40대 초반이라 아마 제일 대한민국에서 늦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얀센 해당 안 되시나요? 해당이 됐었는데 예. 되고 싶은데. 예. 네. 얀센은 좀 이게 흔히 좀 도는 말로 좀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네. 해서 약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예. 아마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제 생각엔 8월 말이나 돼야 네. 그것도 이제 광크를 해야지만 네. 가장 늦은 시기에 맞는 우리 이게 대충 40대인 네, 것 같은데. 네. 네, 우리 모두 아직 못 맞은 것으로. 못 맞은 안 맞은 게 것으로. 아니라. 대충 40대라니요? 40대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대충 40대. 어떻게 좀 네네.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신 스와프 소식이 들립니다. 이영경 캐스터. 네. 백신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중에요. 7월 7일 오전 7시 15분에 그 백신 70만 회분이 공급이 되는데요. 네. 이게 유효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던 화이자 코로나 백신 70만 회분이 들어오고요. 네. 이건 이제 스와프라 그래서 9월에서 11월까지 이스라엘에 다시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70만 회분을 받아서 백신 접종을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화이자 물량이나 다른 물량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스라엘에 다시 반환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7월 31일까지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게 유효 기간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네. 남은 거 우리 처분해 주는 거야라고 하는데 네. 제가 알아보니까 백신 유통 기한이라고 하는 게 효과가 그 유지되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백신을 받았다고 덜렁 따가지고 다 백신 접종하시는 게 아니고 네네. 표본 조사를 해서 열어가지고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난 당연히 다음에 하겠죠.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면은 접종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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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굉장히 좀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 기분 좋은 네. 소식. 그렇습니다. 네. 화이자 이 백신이 아무래도 좀 국민들 선호도가 좀 높은 백신이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원하시는 거라 이렇게 좀 잘 계약을 맺었으면은 좋은 일이 아닐까? 뭐 이런 네. 생각을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7월 달에 1000만 회분이 원래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70만 회분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시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7월 말부터 이제 들어오는 백신들을 이제 1차 접종을 시작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2차 접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쨌든 네. 지금 물량이 이제 7월 7일 날 내일 당장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네네. 어쨌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34만 회분은 서울시에 계신 분들, 서울 경기 지역에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잖아요. 아까 그렇죠. 전국에 오늘 6시께 1000명이 넘었다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숫자 무시무시하던데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특별히 아까 운수 종사자, 택배 하시는 분들, 환경미원, 그러니까 대면 접촉이 많으신 분들을 위주로 그렇죠. 해서 네. 우선
병원 중심으로 2주 동안 34만 명분 접종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자율로 접종할 수 있는 44만 명에서 그런 그 접종 규모가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또 백신이 나눠져서 또 접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사회적 약자분들이 먼저 백신을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이 불편한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려야죠. 지금 어쨌든 뭐 이 백신 스와프라는 게 서로 필요할 때 빌려줬다가 나중에 그냥 그대로 받으니까 어쨌든 서로 윈윈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번 한국 이스라엘 백신 교환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백신을 예전보다 조기에 공급받아서 여름철 이 휴가철에 또 접종 속도를 좀 높일 수 있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백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이렇게 좀 의미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지금 접종을 많이 했는데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몇 % 이상 넘어가면은 그 속도가 좀 더뎌지잖아요. 접종하는 속도가. 그래서 이제 유효 기간이 짧게 남은 것들을 빨리빨리 돌려서 다른 나라에 여러 국가와 협상을 벌였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국가에 많은 분량이 들어오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에서 보니까 다큐멘터리 보니까 굉장히 해변가에서 마스크 벗고 이렇게 좀 바다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쓰라 그랬대요. 그렇죠. 각국의 대응이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화이자 백신은 콜드체인을 관리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원래는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하다 위탁관리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 몇 군데 안 돼요. 그렇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줘도 사실은 이게 관리가 어렵죠. 유통하고 접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영하 70도로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부지방에 맞아요.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잇따르고 있다. 제가 오전부터 기사를 계속 봤는데 앞으로 비가 더 쏟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200mm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호남 쪽에는 500mm 정도 내렸거든요. 근데 1년에 우리가 1200에서 1500 정도 내리니까 1년에 내리는 비의 3분의 1이 하루에 다 갖다 부은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피해는 주로 이제 전남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부산 경남으로 이동을 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에는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데 진주 같은 데는 승용차가 물에 잠겼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승용차를 구조하기도 하고 도로랑 하천변이 지금 물에 잠기기도 하고 부산 온천동에는 사찰가가 무너져가지고 차량을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일까지는 이제 밑에서부터 좀 올라오니까 충청도하고 남부 일부 지역이 내일까지 비가 오는데 지금 이미 비가 많이 와서 이 집안이 물렁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비가 더 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약간 기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가 계속해서 좀 오고 있는데. 서울 날씨랑 또 완전히 또 다르고. 지금 여기 막 너무 덥고. 너무 더웠어요. 정말. 저는 오늘 대중교통 이용해서 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뭐 택시를 좀 탈까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이게 약간 후덥지근하다고 하나요? 맞습니다. 서울은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남 지역하고도 또 제주 지역하고도 완전히 다르니까 기후 많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광양시에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전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인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산사태가 이제 그 절개지에서 발생을 했어요. 6시 4분께 집 두 채랑 창고 건물 4채를 덮쳤는데 한 채에는 그 집 두 채에는 그 네 분이 사시는데 한 명은 나가 계셨고 세 분은 대피를 하셨는데 한 채에는 어르신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8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절개지 아래 주택을 덮쳐서 신호는 갔었는데 숨진 채 이제 지금 발견이 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토사가 무너져 내린 공사장 윗부분에 전원주택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제 비가 내면 산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공사 현장에 안전성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인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대비가 좀 안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운 목숨을 이렇게 잃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9777번님이 부산은 지금 저녁부터 폭우가 내리고 있답니다.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오늘 혹시 부산 혹은 이제 남부 지방으로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 운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정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명랑 퀴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원정대에서 전달해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 정부는 7월 중에 이스라엘로부터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고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돌려주는 백신 이것을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죠. 백신 외에도 고정금리나 이 변동금리를 맞바꾸는 금리 땡땡땡 혹은 통화를 바꾸는 외환
땡땡땡 같은 뜻입니다. 물물 교환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객관식 황현 씨가 오늘도 전달해 주시죠. 네, 1번 스머프, 2번 나이프, 3번 와이프, 4번 스와프입니다. 네. 네. 너무 헷갈려요. 다시 한 번만요. 네. 1번 스머프, 2번 나이프, 3번 와이프, 4번 스와프. 네. 그래도 헷갈리니까 우리 이현경 캐스터가 좀 전해주시죠. 힌트 같은 게 혹시 없습니까? 정답은 내가 제일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 네. 오, 가장 익숙하지 않은 단어. 스머프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더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네. 네. 정답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뉴스 원정대 마무리할게요. 이현경 뉴스캐스터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여의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당 차례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신현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네, 먼저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의원님. 이 예.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제 연합뉴스 속보를 봤는데 오늘 오후 6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었어요.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대라고 하는데 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4차 유행, 대유행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우리 과거로의 회귀를 다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 감염 재생산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1.2 정도면 1.2. 지금 예전 작년에 5, 6월 네. 그리고 12월 달에 우리가 그 수치를 찍었었거든요. 그만큼 피크일 때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전파력이 널리 확산되고 있긴 한데 네. 지금은 고령자 중심의 그런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사망률이나 치명률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젊은 층에서의 전파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면서 매일매일 아마 신규 확진자를 카운트하게 되면 이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아마 내일 정부 방역당국에서 거리두기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추세로는 강화를 하면 했지 완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됩니다. 네. 어쨌든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이나 이런 쪽은 여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하더라도 일단 백신을 미리미리 맞아주는 게 어쨌든 플러스인 거죠? 예,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백신이 얼마나 이 델타 변이에 안전한가 예방이 될 것이냐에 대한 데이터도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90% 정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또 일부 어제 이스라엘 보고를 보면은 화이자 접종한 경우에도 예방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만큼 백신 개발도 빠르게 이 델타 변이 속도에 맞춰서 더 유능한 백신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별히 의사 출신이어서 의원님께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하나 더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동생 정신과 의사시죠? 네. 그 동생분이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의 진료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도 뉴스를 봤는데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오늘 논평을 내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정신과 의사 자기 환자 진료에 대한 얘기를 주변 사람들이 한 것도 적절하진 않았는데 그것을 방송 소재로 이야기를 했던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부적절했다. 근데 본인은 범법 행위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공론화된 내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사협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특히 정신과의 그런 민감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 방송 소재를 삼는 것 자체가 이 여동생과 이준석 대표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사윤리에서 환자 비밀 정보 누설 금지는 너무 기본적이면서도 명백한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환자 의사 신뢰를 깨는 아주 문제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을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에 회부할 정도로 심각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예. 특히 이제 정신과이다 보니까 특히 더 여기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2차 TV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1차 때는 동시 접속자 수가
한 2만 명 정도 보도를 봤는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 뭐 1차, 2차를 비교해 주셔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 네. 매일매일 후보들이 뭐 TV든 유튜브든 계속 나와서 서로의 상호 검증을 하고 있는 혹독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아무래도 가장 1등인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후보들이 뭔가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런 와중에서도 각 후보들이 이 공격에 맞서서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려면 얼마나 내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후보인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는 꿀잼이 있습니다. 꿀잼이 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보면서 어느 정책을 얘기할 때는 어느 후보들이 좀 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각을 세워요. 이러면서 지금은 9명에서 이제 8명의 후보로 줄어졌는데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단일화를 할까, 또 어떤 연대를 할까에 대한 좀 예측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단일화, 컷오프 이후에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궁금한데 지금 TV 토론회를 이제 네 번으로 이제 확정이 됐죠. 4번으로 늘린 건데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신 겁니까? 아니면 이제 또 국민의힘 쪽에서 토론 배틀 같은 거 그런 이벤트가 워낙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약간 의식한 면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럼요. 이 진행을 하면서 매일매일 약간의 노이즈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흥행을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 후보들한테 관심을 가질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 또 내일은 정책 언박싱이라는 주제로 또 국민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책 쪽도 사실 이제 만만치 않을 텐데 워낙 선명성 부각이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매우 예민하죠. 예민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앞서 시간에도 좀 다뤘습니다만 송영길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대깨문이란 단어를 쓴 이후에 당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송영길 대표가 지도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내에서는? 저희 지도부 회의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대표 될 때 아무런 도움 받지 않았다. 부채의식 없다. 중립 지킬 거고 공정하게 할 것이다를 상당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본인이 푸념을 하세요. 아니 대깨문 하면은 또 누가 또 어느 측에서 또 반발하고 또 경선 연기 얘기하면 또 어느 쪽에서 반발하고 나는 어디서든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푸념도 하시거든요. 뭘 해도 욕을 먹게 돼 있다. 대표니까. 하지만 이것 또한 송영길 대표가 우리 당의 금기어를 깨면서 뭔가 국민들한테 독한 뭔가 백신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건강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선에 가는 여정에 있어서의 그런 험난한 길을 계속 꿋꿋이 가겠다라는 또 하나의 사인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 최고위 회의할 때마다 D-250 며칠 대선 항상 카운트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결국에 추구하는 바는 단 하나, 원팀으로서 정권에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좋은 대선 후보자 되실 분을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깨문이 원래는 이제 열혈 지지층들 스스로 이제 자조적으로도 쓰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야권에서 쓰면서 뭔가 계속 이 단어라는 게 유통되면서 의미나 이런 게 좀 맥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멸칭, 비하하는 발언이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이낙연 이 두 후보 측이 굉장히 좀 비판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좀 곤란하진 않습니까? 뭐 근데 키워드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함의를 봐야 되고요. 맥락을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한 방식이 우리가 좋은 후보 내서 결국엔 선거에서 이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원팀이 되자는 뜻에는 흔들림이 없고요. 오히려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민주당의 탄탄한 모습을 오히려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조금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잡음은 있을 수 있고 그것 또한 우리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야 간의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상임위원장 사실은 법사위 빼고 드릴 수 있다 약속했던 대로 가져가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 제대로 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에서 받지 않고 있는 거죠? 협상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정말 진전이 없어서 평행선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죠. 결국은 지금도 관건은 법사위.
법사위원장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굳이 가져갈 필요 없다라는 게 야당 입장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하여튼간에 우리가 지난 국회에서 보면은 동물국회가 있었고요. 선진화법을 통해서 식물국회가 있었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21대 국회는 우리가 일하는 국회를 하자라는 내용으로 법안도 내고 천명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일하는 국회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일환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 상임위원장 배분을 할 때는 네. 11대 7로의 의석수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 방법 네. 그리고 법사위는 여당이 예결위는 야당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의 기능인 입법 그리고 예산 이 두 가지를 골고루 나눠 갖자라는 네. 의미인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야당의 이번에 그래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왔고 이제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큰 틀에서 합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입법 뭔가 바리케이트를 하고 있는 모습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제 법사위는 여당이, 예결위는 야당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 쪽은 어쨌든 야당 쪽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 같은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박홍근 의원, 민주당 3선 의원이죠. 이분이 내정된 것 같아요. 예. 예결위도 우리 필요 없어요. 지금 야당의 입장 그런 건가요? 예, 마치 민주당의 그 오만과 독주 프레임을 계속 씌우려는 야당의 그런 묘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묘수다. 예, 그래서 다 지금 가져가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추경이 국회에 넘어왔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추경 때문에 그렇죠. 예, 예결위 네.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위원장 누가 할 것이냐. 그랬을 때 가져가시면 되고 합의를 하시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또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은 예결위원장은 한시적으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박홍근 의원이 내정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게 답답한 부분입니다. 네. 이 또한 구태 정치의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추경안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추경안 관련해서 박완주 정책위 의장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전 국민 지급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 지금 80% 당정 간에 합의를 했는데 전 국민 지급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혔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 가능성을. 변화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네. 저희 내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실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일 의총에서. 예, 네. 80% 상위 20% 캐시백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네. 불편하면서도 뭔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다. 네. 예, 어떤 방식이 가장 우리가 전 국민으로 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고요. 사실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원내 대표단의 신선한 좀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때까지 작년에 4차의 그런 지원금을 심의하는 과정이나 그럴 때는 국회로 넘어왔을 때 이 심의가 상임위가 열리고 예결위가 열리고 그다음에 본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정책의총을 해서 거의 변화의 여지 없이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제는 초반에 국회에서 넘어왔을 때 상임위가 열리기 이전에 우리가 미리 정책의총을 해서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을 수렴하고 그걸 반영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자라는 기조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리 내부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방식으로 뭔가 우리도 지금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재부의 벽을 넘는 것이 예, 우리 국회에서 벽을 넘는다. 예, 다른 거 모르겠고 일단 건보료 기준 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건보료 책정 방식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다가 캐시백이라는 아이디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어쨌든 내일 정해진다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요. 내일 논의를 한다라는 것으로. 예, 논의를 하고 확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확정되지는 않고. 심의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요. CCTV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 합의가 6월 국회에서 불발됐습니다. 예, 네, 6월에서 법안 소위가 한 번 열렸기 때문에 사실 논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고 보고 7월 달에 이제 새롭게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서 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에 있는 법안 소위 1소인데요. 위원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네. 위원장이 소위원장이 예,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뀝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논의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7월 국회에서.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보수적 자유주의자 이렇게 평가하신 분이 계십니다.
과연 보수적 자유주의자의 눈으로 바라본 지금 정치권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법과대학 이상돈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지난달 말부터죠. 그 유력 대선 후보들의 대권 도전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 등등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당내 경선은 그걸로 봐야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민주당 쪽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거는 이런 면이 있어요. 거기는 그 권리당원, 진성당원들 비중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후보들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그 유권자를 상대로 한 어떤 공약이랄까, 메시지보다 일단 후보가 돼야 되니까, 진성당원을 의식한, 공약이랄까, 뭐 정책 선언이 많지 않은가. 제가 그것은 뭐 정세균 전 총리, 전 의장님이나 뭐 이낙연 전 대표나 뭐 또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비슷한 현상이,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민주당의 전략가들이 좀 그런 점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뭐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의 높은 지지도는 맞는데 과연 이게 후보로 그냥 갈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좀 회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수치상 양강 구도인 거는 이제 확실하죠.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재명 지사인데 최근에 인터뷰를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두 분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평가를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 상반된 평가보다도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른 평가 비디오를 편집하는 사람이 그 편집을 한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재명 지사는 제가 중앙대학교 초임교수 때 가르쳤던 학생이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좀 그걸 극복하고 사법시험 되고 뭐 인권 변호사에서 그 성남시장이 사실상 이게 광역급 아닙니까? 그 시장이 된 게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보겠죠. 그 중도층이 사실 민당을 많이 떴지 않습니까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요 근래 박근혜 그 국정원 이제 정부 당시에 국정원 댓글 때 그 사건 때 처음 알게 됐죠. 근데 그때는 잘 모르지만 그 최근에 제가 좀 지켜보기는 이게 특히 이제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 하면서 박근혜 정권 당시에 고위 또 이제 법관들 대법관까지 직권남용죄로 기소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가 나와서 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볼 때 과연 전 정권 사람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검찰권을 행사한다. 전 좀 이런 생각을 전부터 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해서도 이제 그것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이 정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공정과 정의의 표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과도 불편했고 이번 정권과도 확실하게 불편했고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이상돈 교수님께서 이제 법학자시니까요. 이제 법률가로서의 그 시선으로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윤 전 총장은 지금 마치 이제 이 정권이 본인을 정치인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로 돌변한 것, 변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솔직히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뭐 어떤 환경이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적 인물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서 검찰총장 하던 사람이 정권을 탁 나와서 야당 그 대통령 후보가 하는 것이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네. 뭐 그런 것은 이게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밀려서 온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을 지금 현재 보수층에서 현 정권의 이른바 그 뭐라 그럽니까 내노란불이라 그러냐 뭐 이런 네네. 거에 대응한 공정과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이렇게 띄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오버하는 거다 뭐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환경상 그렇게 밀려온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기에는 대표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 특히 우리나라 검찰 조직이 또 모든 검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대부분의 검사는 뭐 성실하다고 봅니다만은 특히 과거 볼 것 같으면 검찰이 과연 이게 무슨 기소권 수사권 기소권을 공정하게 행사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수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요? 네. 그래서 검찰의 특히 정치성이 많은 특수부 같은데 몸담았던 검사가 과연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을지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유보적 생각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윤 전 총장 그 자체 뭐 그 문제도 있겠지만 논란도 있겠지만 가족을 둘러싼 의혹 그리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장모 사건도 있었고요. 구속되는 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좀 상당히 그건 뭐 솔직히 뭡니까 유튜브라 그러나 그런 거 보면은 뭐 어지러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해서 만나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대통령 후보라는 게 꽤 간단치 않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회창 전 총장은 뭐 아들 병역 뭐 이런 거 가지고 때문에 아주 크게 훼손을 입어서 그러나 물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틀림없이 자 봐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그 말이 많았지만 대통령 됐다 그러는데 그때는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그걸 그냥 다 수용을 했죠.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쩌면 트럼프도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까지 네네. 네, 트럼프 같이 과거에 지금 임기 끝나니까 뭐 이제 FBI 조사받고 있죠. 네네. 법무부 수사가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물론 지금 그런 얘기가 어느 만큼 이제 사실에 근거 있는가는 좀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러나 대통령 선거라는 큰 과업을 앞두고서 과연 현재 야권이 이렇게 좀 위험부담이 많은 후보가 현재 지지율 1위라는 것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지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윤 전 총장이나 또 현재 감사원장 그만두고 나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정당 입당을 가급적 늦게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들어가서 섞여서 경선이라는 뭡니까 흙탕물이라고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때 가는 것이 이렇게 현명한가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두 사람이 있었던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최소한도 예우를 하려고 그러면 또 몇 달 좀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윤 전 총장이나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나 정당 입당은 좀 숨을 골아야 된다. 또 그렇게 빨리 들어가서 한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그렇게 빨리 들어간다고 해서 빨리 결정될 이런 것도 아니죠.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직접 가르친 제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발언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다른 후보들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낙연 이제 전 대표, 지금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눈에 띄었던 거는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토지 공개념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이 3법에 대해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노태우 정부 때, 87년 그 헌법이 그 전 헌법보다는 경제 민주화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네. 그게 87년 헌법의 특징입니다. 그 농지 소유 제한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근데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토지공개념법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택지 상한제 같은 거 위헌 판결 나왔는데요. 네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그 아파트가 지금 뜨거운 그 핫 아이템이지. 네. 그 택지 넓은 집 갖고 있다는 사람이 별로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이건 좀 시대에 안 맞는 얘기 같아요. 토지공개념 이런 얘기가. 그리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구태 지금 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 때 서울시가 그러면 참패했잖아요. 네. 박영선이나 훌륭한 후보를 가지고도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현 정권이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네. 부동산 문제 못지않고 또 세금 올린 거 이거 영향이 커서 네. 그 보궐선 끝나고 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성문처럼 쓰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똑같은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런 부동산 강화하겠다는 게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워낙 많고 워낙 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공고하지만 좀 이념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권리당원이 많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일에 정작에 경선을 뚫고 후보가 돼도 그때 경선을 거치면서 자기가 내세웠던 약속이랄까 발언 이런 것이 그대로 본선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본선에서 중도층 이른바 스윙보터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느냐? 네. 나는 그걸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게 지난번에 박영선 전 장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네. 일단 패배한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좀 해야만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학 이상돈 명예교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시간이죠. 오늘도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여러분의 의견이 매우 궁금합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제2의 인구권 사태라고 이름 불려진 이 공정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입장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정규직화 요구 수용돼야 된다 혹은 반대다, 역차별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찬반 의견을 간단하게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 지금 3차 이제 파업인가요? 7월 1일부터 다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네네. 지금 고객센터 직영화, 그러니까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 주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자다. 왜냐하면 12개 센터에 12개 민간 회사에게 위탁돼서 네. 이 고객 상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2년에 한 번씩 회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콜수 경쟁으로 3분 내에 무조건 상담을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분 이상 충분히 상담을 못 해드리고 있다. 콜수 경쟁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끊어야 되는군요. 빨리 끊어야 됩니다. 네네. 콜수가 많을수록 다음 계약에서 수월해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3분 내에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가 외주화돼 있다. 즉 건강보험 정보라는 게 그러네요. 토지, 주택, 심지어는 이혼 여부, 혼인 여부, 별거 이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네, 건보가. 네. 예. 그런데 이게 12개 민간 위탁 회사에 다
외주화돼 있다. 그렇군요. 개인정보 외주화돼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크게 보면 그 세 번째 이유는 일자리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지금 불법 파견 상태다. 안정적 일자리 계속 보장. 몇 년간 무기한으로 계속 일을 하시는데 2년씩 계속 이제 재계약을 하니까. 2년에 한 번씩 회사가 바뀌니까 회사가 바뀔 때마다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분들은 15년 근무했는데 회사가 6번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 소속인지도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정규직 직원들이 지금 이 비정규직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고용 요구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정규직 되면 첫 번째, 우리도 현재의 정규직 직원들도 급여와 복리 후생이 하향 평준화되는 거 아니에요?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네. 결과적으로. 뭐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냐.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같이 하향 평준화되는 거다라는 걱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취준생들한테 취업준비생들한테 차별이 되지 않겠느냐. 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네. 라고 하는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급여와 복리 후생의 하향 평준화, 그다음에 취준생들에 대한 차별.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가장 큰 주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지금 정규직 직원들이 이분들의 그 요구를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좀 특이점이 보통 이러면은 뭐 정규직, 비정규직 혹은 노사 갈등 뭐 이런 기본적인 구도가 있는데 갈등 구도가 2차 파업 때 건보공단 이사장이 단식을 해서 그게 또 이슈였어요. 예, 김용익 이사장께서 단식 농성을 했어요. 맞아요. 단식을 했는데 이게 사진을 봤는데. 사측이 단식 농성하는 건 지금 거의 처음 보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다들 무슨 일이야 이러고 있었어요. 예,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 같이 이거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사무협의회라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이 사무협의회 좀 제대로 하자. 라고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단식 농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무협의회를 6월 24일인가요? 6월 25일 4시부터 처음으로 좀 하게 되면서 그런 약속을 하면서 단식 농성은 풀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비정규직 노조에서 사측이 제대로 논의에 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며칠 전부터 다시 또 3차 파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벌써부터 의견 찬반이 팽팽한데 저희 문자 잠깐 읽어드릴게요. 찬성하시는 분 6817번님. 사기업 이마트 캐시어의 직접 고용은 박수를 치면서 공공부문 직고용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런 문자 주셨고 반대 1300번님은 역차별의 차별입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내규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정규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그곳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들, 아까 우리 신 변호사가 얘기한 취준생들에게도 차별입니다. 이런 입장을 보내주셨네요. 자,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객센터 직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고객센터 노조 측 진효정 경인지회장 전화 연결돼 있어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객센터 직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공단 정규직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일종의 뭐 역차별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어떤 입장인가요? 정규직 직원들의 주장은요? 정규직 직원들은 이제 뭐 공공성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제 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지금 취준생들이 있잖아요. 네네. 취준생들의 기회를 뺏지 말라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직고용이 됐을 때 본인들의 임금이나 아니면 위치가 좀 위태롭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시는 걸로는 뭐 네. 시험을 보고 들어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2년 이상의 이제 경력직에겐 추가 점수도 부여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담직이지 사무직이 아니라서요. 고객센터에서 직접 고용이 되면 업무 지원직으로 따로 분리가 되고요. 네. 정규직이라는 이제 인사나 급여 테이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뭐 인사권이나 아니면 이제 급여랑은 상관이 없고 지금 저희 쪽으로 그러니까 민간인사 쪽으로 하는 그 도급비를 가지고 직접 고용을 함으로써 민간업체에게 주지 말고 우리에게 돌려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정규직들, 이제 사무직들 그쪽에 급여나 어떤 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맞아요.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네네. 2월, 6월에 이제 파업을 하셨고 7월 1일부터 이제 3차 파업에 돌입을 하셨는데요. 네. 이게 무기한인가요? 네, 무기한 파업이에요. 지금 논의해야 될 이제 이사장과도 만나야 될 것 같고요. 이 정규직 노조와도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제 공단이 더 이상 노노 갈등으로 직접 고용에 대한 해결책을 미루지 말고 빠르게 직접 고용 체결을 한다면 저희 쪽에서도 이제 무기한 파업을 정리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네. 네, 이제 저희 쪽에서 원하는 거는 네, 직접 고용이기 때문에 직접 고용에 대한 어떠한 정확한 내용이 없을 시에는 파업이 종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이게 이제 계속 일을 2년마다 이제 경쟁 입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네. 어쨌든 일을 이어오셨는데 평균 그 근무 연수가 보통 어떻게 되세요? 평균 근무 연수는 다 다르세요. 근데 가장 많은 연수가 한 3년에서 한 10년 정도가 가장 많으시고요. 네. 네, 근데 그분들도 최저임금으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급여를 받고 계세요. 아, 10년 동안 일하신 분들도?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객센터 노조 측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언급을 여러 번 한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네. 이 정규직 노조에서 급여와 복지가 하향 평준화될 거다라는 걱정을 하는데요. 사실은 2017년도 행정안전부가 정직원으로 전환했을 때 직원 수가 늘어나면 인건비 증액해 주겠다라는 약속도 했고요. 아, 증액해 주겠다. 네. 예. 처우 개선에 따라서 늘어난 부담, 즉 복지가 처우 개선되면서 늘어난 부담은 네. 경영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정부에게 오히려 힘을 합쳐서 네.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취준생들에 대한 차별이나 평등권 침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국공 사태와 네. 관련해서 네. 며칠 전에 서울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나 그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볼 수 없다. 즉 인국공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것은 평등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아니다라고 네. 정리를 했어요.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런 것이죠. 네네. 그게 평등권 침해 아니다. 취준생 차별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부가 네. 그 약속만 지키면 사실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자와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 요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랑 퀴즈 정답 여러분 궁금하셨죠? 예, 스머프 아니었고요. 4번 스와프였습니다. 당첨자 6783번님, 0767번님, 그리고 4993번님 세 분께 녹용즙을 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아까 휘대감님 일찍 끝나서 퇴근할 수 있었는데 명랑 시사 들으면서 퇴근하려고 이제 퇴근합니다. 아까 6시에 문자를 주셨던 분 제가 잊지 않고 읽어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